우리는 AI가 천재 세대가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면요. 만약 우리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전에 이미 본 적이 있다면요. 이 과장된 열풍 뒤엔 1999년 닷컴 버블에 올라탔던 억만장자 계층이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돈이 일찍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된 열풍 속에서 한 문장이 주문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신입니다. 닷컴 버블은 전 세계 연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나스닥에서 5조 달러가 빠져나가며 평범한 미국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인터넷 주식으로 가득 찼던 은퇴 계좌들은 2년 반 만에 약 78%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랭게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수백만 개의 401k 계좌가 최소 2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기술주에 많이 투자된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이 결국 손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집을 담보로 현금을 끌어내서 pets.com과 웨브뱅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익 대신 마진콜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압류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뉴스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2000년 3월 10일에 5천을 조금 넘는 최고점을 찍었고 그 후 폭락이 일어나 약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나스닥은 2018년이 되어서야 다시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닷컴 버블에 집착했던 사람들에게는 18년간의 성장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같은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칩에 쓰는 돈이 연간 3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닷컴 시대 이후 어느 때보다도 그 지출 위에 쌓인 가치는 더 적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AI 혁명은 샌프란시스코 신참들이 주도하는 새 반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전과 같은 이들이 여전히 속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5년간 더 많은 인맥, 정보와의 연결, 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당시 리드 호프만은 페이팔로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는 오픈AI의 초기 투자자이자 전 이사회 멤버입니다. 비노드 코슬라는 1990년대 후반 하드웨어 붐 속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지분으로 큰 이익을 받습니다. 그는 호프만을 따라 오픈AI에 투자했습니다. 마크 안드리센은 24세에 넷스케이프를 창업해 1995년 8월에 상장시켰습니다. 그 IPO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닷컴 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여깁니다. 그는 현재 벤처 투자 회사 안드리센 호로이츠를 운영하며 AI 연구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기술 혁명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매우 값비싼 연극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들은 모든 단계에서 반복됩니다. 빅테크가 인터넷이 영원히 거리를 없앨 것이라 약속했을 때 이는 역사적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것에 돈이 쏟아졌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3월 정점까지 나스닥은 약 400% 폭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수익은 거의 중요하지 않았고 이익은 구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신경 쓴 유일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고객을 끌어들이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업계를 지배하길 원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물류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AI 폭발로 웹사이트 대신 더 똑똑한 기계들이 그때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점점 강력해지는 모델 훈련에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자금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승자는 엔비디아입니다. 모든 제대로 된 AI 기업은 엔비디아 칩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로 엔비디아 기업 가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게 들렸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2024년이 되자 투자자들은 닷컴 버블 붕괴 이전에 인터넷 주식에 돈을 쏟아붓던 것처럼 엔비디아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정점 때의 시스코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매우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자금이 빅테크 기업, 은행 계좌에서 나오며 벤처 캐피털뿐 아니라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거품은 부풀어 오를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진짜 함정은 무엇일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거품을 형성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999년 시스코 시스템즈는 엔터프라이즈 라우팅과 스위칭 시장의 72%를 차지하며 인터넷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시스코는 인터넷의 핵심을 판매했고 온라인으로 몰려가던 모든 기업은 시스코 하드웨어를 필수로 여겼으며 막대한 수익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2000회계연도까지 시스코는 연간 거의 18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27일 시스코의 주가는 주당 80달러에 도달했고 시가총액은 5,5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시 동안 시스코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성공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점에서 시스코의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200일에 달했습니다. 연간 1달러 25센트밖에 벌지 못하는 레모네이드 값 한 대에 100달러를 지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값 한 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런 숫자는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우터를 사는 스타트업들의 벤처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데 달려 있었지만 2000년 봄 자금이 끊기자 주문도 끊겼고 시스코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이후 30개월 동안 최고점에서 약 80% 하락했습니다. 시스코가 다시 80달러 선을 회복하는데 거의 26년이 걸렸습니다. 회복은 2025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고점의 주식을 산 후 계속 보유한 사람들은 돈의 구매력 절반 이상을 잃었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에 잠식됐습니다. 2024년 엔비디아는 닷컴 시대 시스코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칩은 트럭 단위로 출하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엔비디아 GPU를 구할 수 있는 대로 렉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요는 멈출 줄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상당수는 투자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는 AI 연구소와 스타트업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수익이 나서가 아니라 AI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기술 대기업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베테랑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2024년 가치 급등과 2000년 폭락 전 시스코의 상승세를 겹쳐보면 두 곡선은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25년 차이로 벌어진 두 거품이 같은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거품을 겪었던 사람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대부분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때 망한 기업들과 달리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하드웨어 매출이 있어서죠. 하지만 시스코도 실제 매출과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붕괴는 라우터가 고장나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표를 쓰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시스코의 정점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가파랐습니다. 이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이번 사이클이 같은 수요 절벽이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부풀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은 익숙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비교는 그 뒤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1990년대 후반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들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투자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익과 가치평가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은 과장된 기대에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보가 울리지 않을 만큼 소규모로 주식을 팔았고 당시엔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거품이 터지고 누군가가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야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개된 숫자들은 참혹했습니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닷컴 기업 매부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430억 달러어치를 현금화했습니다. 그것은 1997년과 1998년에 팔던 속도의 2배였습니다. 2024년 2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장막이 거쳤죠. 그달 단 9일 동안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주식 85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월튼 패밀리 트러스트는 같은 기간에 월마트 주식 15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웠고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자신의 은행 주식 1억 5천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직 18년 만에 첫 주식 매도였습니다. 아폴로 공동 창립자인 리온 블랙은 1억 7,280만 달러어치를 팔았는데 이것이 그의 첫 매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의 총합은 1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 기간에 접어들기 전 4개월 동안 메타 주식 약 20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각각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거래들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숫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현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임원들은 내내 대중의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프로젝트의 신뢰를 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10년간의 기회와 AI의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사적으로는 고점 부분에서 현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자신감을 말했지만 공시서류는 돈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포춘지는 2024년 2월 27일 대규모 현금화 The Great Cash Out 이라는 적절한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호황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할 때 그건 보통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99년과 달리 이번에는 매도가 더 빠르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점점 그 끝을 대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누가 이 가격을 유지할 만큼 주식을 사고 있을까요?
1999년에 웹배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고객들을 위해 냉장 창고를 지었습니다. 패추닷컴은 실제 주문보다 더 기억에 남는 TV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실제로 없던 수요를 예상해 건물, 트럭, 광고에 돈을 쏟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상장 후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자금을 태운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스테빌리티 AI는 그런 회사들의 현대판입니다. 2023년 스테빌리티 AI는 AWS, 구글 클라우드, 코어 위브에 약 9,900만 달러를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5,400만 달러가 급여와 운영비로 들어갔고 그 해의 총 수입은 1,1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금 소진액 대비 매출 비율이 14대 1을 넘는 수치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스테빌리티 AI는 이미 AWS 요금 100만 달러를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내부 보고에 따르면 회사는 8월에 청구된 70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실질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추적 가능한 경로로 이동했고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AI 스타트업에 자본을 보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자본을 엔비디아 칩 구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클라우드 사용료 지불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대형 기술 기업들은 그 지출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기록했고 그 결과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상승한 주가는 더 큰 벤처 투자를 정당화했고 다음 투자금도 똑같은 경로로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업계 내부 사람들은 이것을 순환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현재 호황에서 가장 중요한 수법일지도 모릅니다. 실리콘밸리 계좌에서 1달러가 빠져나와 어떤 AI 스타트업의 은행 계좌에 들어가지만 그 돈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몇 주 안에 그 돈은 보통 젠슨항의 실적 발표에서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이 돈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다음 벤처펀드 모집도 쉬워집니다. 또 다른 1달러도 이런 순환을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돈은 아직 일반 고객들이 AI 도구를 꼭 필요로 해서 구매하는 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픈AI 같은 회사들은 실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5개 연결된 회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같은 자본 풀을 측정하는 것뿐입니다. 좋은 예로 인플렉션 AI가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이 회사는 약 13억 달러를 대략 40억 달러의 가치평가로 투자받았습니다. 투자자 명단은 AI 붐의 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리드 호프만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약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대부분의 팀원을 고용했으며 핵심 기술을 라이선스했습니다. 인플렉션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의 1.5배를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 돈은 이미 엔비디아의 주문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청구서를 거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 현금 순환의 속도와 설계는 닷컴 시대에 실패한 기업들이 벌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웹배는 시장이 결국 알아챌 만큼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AI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멈추면 누가 손실을 보나요? 1999년 데이트레이더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 오르는 종목이면 뭐든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IPO나 인터넷 주식을 샀고 많은 이들이 마진 거래나 대출로 투자해 주가 상승이 더 크게 체감됐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기관들은 물러서고 있었지만 시장은 바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더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랐죠. 그 사람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르는 차트만 보고 있었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떠안고 있었던 거죠. 2024년 버전은 더 나쁩니다. 이제 거래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활동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같은 날 만료되는 베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SIBO 글로벌 마켓은 이러한 초단기 거래가 너무 흔해져서 일반적인 날에는 S&P 500 옵션 시장과 관련된 전체 활동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밈 주식 열풍조차도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빈후드는 2023년과 2024년에 옵션 거래를 대중화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의 사촌, 이웃, 헬스장에서 만나는 그 남자까지. 이 플랫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2,520만 개가 넘는 자금이 입금된 계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층은 35살 미만의 트레이더들에게 크게 치우쳐 있었고 피크 타임에는 5천만 건이 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는 더 이상 주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베팅, 즉 그날 오후 장 마감까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에 거는 베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4년의 평균 투자자가 1999년의 데이트레이더와 똑같고 단지 더 세련된 앱을 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매 시간 전 재산을 동전 던지기에 걸고 이전 동전이 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베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는 현재 사이클에서 당일 만기 옵션 거래 속도와 유사합니다. 이제 대중은 더 이상 느리고 꾸준한 장기 매수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너무 빠르게 매수 매도를 반복해 자신들이 매도를 흡수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군중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90년대 후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끄럽긴 했지만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가격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은 시장이 바로 무너지지 않고 많은 매도 물량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승자들이나 내부자들이 지금 매도할 때는 극적인 매도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 아래에는 실시간으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매수자들의 꾸준한 순환이 있어서 반대편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90년대 후반 N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간 미국 정부와 반독점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의 번들로 제공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더 넓은 업계는 워싱턴을 파트너가 아닌 관리해야 할 문제로 여겼습니다. 로비 예산은 업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연방정부가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나 2024년 N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픈AI의 연방 로비 지출은 2023년 26만 달러에서 2024년 176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거의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엔트로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로비 지출을 28만 달러에서 72만 달러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2024년 648개 기업, 이 AI 관련 이슈 로비에 자금을 썼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5%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명시된 이유는 책임 있는 도입이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 결과는 가장 먼저 진입한 대형 기업들이 일종의 보호 장벽 뒤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벽은 새로운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분명한 순간은 2023년 5월에 찾아왔습니다. 샘 올트먼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직접 의회에 AI 기업에 대한 인가를 요청했습니다. 선도적인 AI 기업의 CEO가 미국 정부의 첨단 AI를 개발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 그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이 없는지를 묻는 순간 그 요청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 규칙이 생길 때 소규모 기업들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느 곳도 맞서 싸울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 예산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5천억 달러 가치의 기업의 필요에 맞춰 작성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이죠. 로비 비용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자를 영원히 제거하는 대가입니다. 이런 방식은 보호비 갈취 수법을 정책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대기업은 로비스트에 돈을 주고 그들은 유리한 규칙을 만듭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대중에게 그게 당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서류만 다를 뿐입니다. EU 인공지능법은 2024년 3월에 법으로 통과되었고 2025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엄격한 준수 요건들은 소규모 오픈소스 개발자들과 학술단체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이미 이런 일을 전담하는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라 AI는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전자가 되었고 오픈 모델의 더 엄격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영향을 미치려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대서양 양쪽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규칙이 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고 기업들은 끝없는 혁신을 예전만큼 강하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누가 성장할 수 있고 누가 성장할 수 없는지를 고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느려지고 더 통제된 양상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히 성장해야 한다는 서사를 계속 밀어야 한다는 압박을 덜어줍니다. 이번에는 그 의도성이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초안 형태로 놓여있는 다음 규제 프레임워크의 조각들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적절한 정치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함정은 이미 구축되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 함정이 언제 작동하느냐입니다. 두 번의 호황이 끝나면 누가 이길까요? 고객은 아닙니다. 더 저렴한 도구만 얻고 이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이 이미 반영된 후에야 들어오는 소액 투자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업들도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호황기에는 일시적인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 애쓰는데 시간을 씁니다. 진정한 승자는 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즉 단순히 사이클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그 전개 방식을 형성하는 자본, 인프라, 정책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물결을 만든 힘들은 사라지지 않고 적응에 더 커졌으며 이제 두 번째 더 큰 물결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규모와 복잡성에 대한 수용력입니다. 구축 규모는 더 커졌고 자금도 더 많아졌습니다. 결과가 미리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무너질 때도 더 오래 버틴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AI 하락세는 아마 기술이 실패해서 시작되진 않을 것입니다. 모델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각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촉발 요인은 아닙니다. 촉발 요인은 규칙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는 순간입니다. 점쟁이 법적으로 막히면 대기업들은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성장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며 이는 대규모 해고로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구글 모두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패턴의 예고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쓰는 것에서 책임 있는 자본 환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설계자들은 꼭대기에서 빼낸 현금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들은 확보된 시장 점유율과 법에 명시된 연방 보호를 가지고 떠납니다. 영국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2000년과 2008년의 거품을 모두 미리 예측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정확한 패턴을 추적해왔으며 그 어떤 것도 좋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품은 몇 달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길고 깊은 하락을 통해 해소됩니다. 시스코는 정점까지 다시 오르는데 거의 26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정점을 찍은 버블의 꼭대기에 있던 가장 큰 종목에 대한 기본 기준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거품 해소에서 V자형 반등이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게 망가진 시스템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본래 진화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백만 개의 일반 계좌에서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 자금은 모여서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집중됩니다. 일찍 진입한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빼갑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남아있는 가격을 그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자금은 더 이상 대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같은 거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수의 같은 기업들에 묶여 있고 같은 결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중은 경험이 없거나 어렸을 때라 기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무언가가 분명하게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도 대부분은 닷컴 시대 정점 때와 같은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건 AI 거품만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위기가 39조 달러의 부채 속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미국 경제가 정말 끝난 걸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